3개월 넘게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금융감독원이 조용히 발표한 숫자가 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부실채권 비율 0.64%. 숫자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숫자 무려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015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빚 못 갚는 사람은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일까요? 은행들이 쌓아둔 손실 방어막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 1년 전에는 187%였습니다. 지금은 160.3%입니다. 1년 만에 26.7%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이 대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예비로 쌓아두는 돈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방어막이 지금 빠르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부실 채권만이 아닙니다. 기업 쪽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업 신규 부실 채권이 4조 4천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 분기보다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 부실이 전분기 대비 4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대기업 대출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더 무서워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과 2021년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부는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연 1%짜리 대출이 넘쳐났습니다. 당시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싼데 안 빌리면 바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만기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4년 전 받은 1% 대출이 지금은 4, 5%짜리로 갱신됩니다. 월 이자가 갑자기 몇십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2024년에 도입된 하나의 정책을 봐야 합니다. 이름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책, 빚을 줄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미래의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지금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두겠다. 실제 금리가 안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를 가능성만 있어도 은행은 지금 당장 돈을 덜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DSR 기준으로는 3억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같은 연봉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2단계 기준으로 평균 1에서 9%가 깎입니다. 3억이 2억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3천만 원.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1.5%가 전면 적용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대출 구분 없습니다. 전방이 압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실제로 둔화됐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성공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량이 줄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물을 눌렀더니 다른 곳이 터진 겁니다. 정제학에서는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옵니다. 규제가 수요 자체를 없앤 게 아닙니다. 더 위험하고 더 비싼 곳으로 사람들을 밀어낸 겁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세 사는 40대 자영업자 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연 2.5%였습니다. 월 이자로 약 6만 원 정도였습니다.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새로 갱신하니 금리가 연 5.8%입니다. 월 이자가 14만 5천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에 8만 5천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102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그새 줄었습니다. 추가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첫 번째, 카드론입니다. 카드사에서 빌리는 단기 대출입니다. 금리가 연 14에서 18% 수준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의 3배입니다. 두 번째, 더 내려가면 대부업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 근접합니다. 이자가 은행의 5배입니다. 3천만 원을 대부업에서 빌리면 1년 이자만 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만 냅니다.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개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8월 기준 카드 대출 잔액이 44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카드론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규제 이후 저소득층의 부채가 비저소득층보다 17.9%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이중차분법이라는 정밀 분석법으로 뽑아낸 숫자입니다. 이중차분법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과학수사대가 지문을 대조하듯 규제가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를 비교해서 순수하게 정책의 효과만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빚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더 늘렸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그 구조를 보면 더 이상합니다. 저소득층은 카드사에서도 거절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고신용자 위주로만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신용 저소득 가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도권 금융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하나입니다. 불법 사금융입니다. 연이율 수백 %짜리 불법 대출입니다. 카드론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해도 저소득층 부채 17.9% 증가가 유지됐다는 게 바로 이 불법 금융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국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가 서민을 불법 사채업자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건전합니다. 연체율 0.4%. 숫자만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카드사 연체율은 2.1%입니다. 은행의 5배입니다. 2025년 1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숫자 사이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은행이 건전한 게 아닙니다. 리스크를 카드사로 넘긴 겁니다. 가장 약한 고리에 부담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지금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 2.1%. 이 숫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연체율이란 제때 갚지 못한 대출의 비율입니다. 2.1%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 대출 잔액이 44조 7천억 원입니다. 그 2.1%가 연체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숫자입니다. 2020년에는 이 카드 대출 연체 규모가 79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4년 만에 약 17배가 됐습니다. 1636%. 이 숫자가 맞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모릅니다. 언론은 은행 연체율 0.4%를 보여줍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있는 카드사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체적인 인물을 한 명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박 씨입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 정부 지원 대출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022년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져 카드론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금리연 16%. 2023년 카드론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를 갚으려고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걸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한 구멍을 다른 구멍으로 막는 겁니다. 2024년 두 번째 카드사에서도 한도가 막혔습니다. 카드사가 저신용자 대출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0.64%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전국에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연체율 상승 징후가 계속 나왔습니다. 숫자로 경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늦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이름은 새출발 기금입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새도약 기금입니다. 113만 명, 16조 원 규모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여론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죽어도 이자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 이 두 목소리,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처리하는 방식. 이건 배드뱅크 방식입니다. 배드뱅크란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은행 장부에서 부실 채권이 사라집니다. 숫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복가장부로 옮겨간 겁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메우는 겁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할까요? 같은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영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의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만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카드대출까지 전방위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건전성을 관리합니다.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안전망이 촘촘합니다.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에 직접 연결됩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이 사금융으로 빠지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네덜란드는 더 정교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DSR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고소득자는 강하게 조입니다. 저소득자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 일괄 적용이 아닙니다. 대층별, 정밀 규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가계대출에 같은 잣대를 적용합니다. 연봉 2천만 원짜리 가구와 연봉 8천만 원짜리 가구에 같은 규제를 씁니다. 당연히 결과가 다릅니다. 여유 있는 가구는 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여유 없는 가구는 생존 수단 자체가 막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교에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 대출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고 금액도 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건 카드사입니다. 은행 연체율 0.4%, 카드 연체율 2.1%.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규모 격차는 약 12.9배입니다. 그런데 연체율 격차는 5배입니다. 집중도 리스크가 카드사 쪽에 훨씬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이 구조를 금융학에서는 리스크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강한 쪽이 약한 쪽에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자영업자 박 씨의 연체가 카드사의 연체율을 올리고 카드사의 건전성을 흔들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은행 숫자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진짜 위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곳의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 규모 1조 4천억 원. 4년 전과 비교하면 17배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임계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DSR 34%입니다. DSR이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돈 중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비율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매달 원리금을 102만 원 이상 내면 DSR 34%를 넘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입고 자는 것 빼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소비를 멈춥니다.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면 내수가 꺾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비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비 절벽의 충격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바로 골목 상권입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느끼는 자영업자들. 그 자영업자들이 바로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악순환입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가 늘고, 연체가 늘면 금융이 흔들립니다. 이 고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리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평균 연소득 2,456만 원입니다. 이 가구의 카드 대출 보유액이 평균 1,042만 원입니다. 연소득의 절반이 넘는 빚이 카드 대출입니다. 카드 대출 금리가 연 16%라고 하면 이자만 연간 약 199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만 6천 원. 이 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 식비에 맞먹는 돈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대출 한도가 0원입니다. 더 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이 가구에 남은 선택지는 셋입니다. 버티거나, 팔 것을 팔거나, 아니면 불법 사금융으로 가거나, 셋 다 나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번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카드론 변수를 통제하고도 저소득층 부채가 17.9% 더 늘었다는 숫자. 그게 바로 이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규제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납장 기간이 있고 위약금 구조가 있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론은 어떻습니까? 연 14에서 18% 금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카드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통신요금은 포로 시장이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마지막 자금줄인 카드론은 포로 시장 구조가 그대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쪽이 카드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드사 입장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드사는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카드사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성 관리를 합니다. 저신용자 대출을 줄입니다.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합니다. 이게 카드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결정들이 모이면 시스템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빌리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비싸게 빌리거나 아예 못 빌립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말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융구조 안에서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채 17.9% 증가. 이 숫자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소득층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봉이 괜찮으니까, 나는 신용 점수가 높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연봉 6천만 원짜리 직장인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비저소득층 가구, 스트레스 금리 0.75에서 1.5%가 적용되면 그 즉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듭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사 계획이 무산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계획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비가 줄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수가 꺾입니다. 골목 식당의 매출이 줄고 식당 주인이 카드론을 씁니다. 같은 고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리 안에서 조용히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흐름이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이 생각보다 당신의 일상과 가깝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갖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2021년에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연 2.8%였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약 13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연 4.9%로 올랐습니다. 월 상환액이 약 178만 원입니다. 매달 40만 원이 더 나갑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4년이면 약 1920만 원입니다. 이건 추가 소비가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외식을 줄입니다. 여행을 미룹니다. 아이 학원을 하나 끊습니다. 이게 한 가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받은 가구가 전국에 수백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지갑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절벽이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내수 지표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탑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자가 조금 더 비싸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돈을 씁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으려 합니다. 투자보다 부채 상환이 먼저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식이나 펀드 대신 원금 상환에 씁니다.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현금이 안전합니다. 당장 수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이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관찰됩니다. 약 60% 이상의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머니마켓 펀드, 단기국채, 달러 자산입니다. 수익을 포기하고 안전을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전환이 더 빠릅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쪽은 먼저 리스크를 줄입니다. 반면 빚이 많은 쪽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게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돈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자만 내면서 버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가계의 두 갈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체감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I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스트레스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3단계로 가면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실제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체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더 내려가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부실 채권은 한 번 쌓이면 녹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020년에 받은 대출의 부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4, 5년의 시차입니다. 지금 쌓이는 부실은 4, 5년 뒤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음 부실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디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는지 데이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 44조 7천억 원. 그 안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 연소득의 절반이 넘는 카드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 숫자들이 4, 5년 뒤에 어떤 숫자로 돌아올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방향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선택은 완전히 갈립니다. 원동금리를 그대로 두는 사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사람, 현금을 쌓는 사람,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 어떤 선택이 맞다고 반정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리스크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부실 채권 비율 0.64%,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카드 연체율 2.1%, 역대 최고치, 카드 대출 연체 규모 1조 4천억 원, 4년 만에 17배, 매손 충당금 적립률 160.3%, 1년 만에 26.7%포인트 하락. 숫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부실 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은행들이 충당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 기저와 비교하면 지금도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양호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26.7%포인트가 빠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수치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 속도로 계속 빠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 징후는 2023년부터 이미 데이터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응은 2025년 3월에 나왔습니다.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카드 대출 연체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세도약 기금입니다. 1130만 명, 16조 원 규모의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논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책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죽어도 이자를 갚은 사람,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금을 줄인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반면 버티다가 연체한 사람은 빚이 조정됩니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선택하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연체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진짜 힘들어서 못 갚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 설계 자체가 이런 유인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은 정당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태도약 기금 방식은 배드뱅크입니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장부에서 지웁니다. 은행 숫자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국가 재정으로 옮겨간 겁니다. 결국 세금입니다. 부실을 없앤 게 아니라 미룬 겁니다. 그리고 미룬 청구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별 차등 규제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가게에 같은 DSR 잣대를 적용하는 방식은 한계에 왔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짜리 가구와 8천만 원짜리 가구에 같은 규제를 쓰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상한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영국, 네덜란드가 이미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총량을 누르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을 정밀하게 누르는 겁니다. 두 번째, 정책 서민금융의 실질적 확대입니다. 햇살론, 세이망홀씨 같은 정책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요건이 복잡하고 한도가 낮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이 사금융으로 가기 전에 잡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있는 안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 부실 조기 경보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징후가 2023년에 나왔는데 대응이 2025년에 나왔습니다. 카드 연체율, 다중 채무자 비율, 사금융 유입 규모. 이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임계점 도달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뒷북 대응은 항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제안해온 방향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정치입니다. 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체 탕감은 표가 됩니다. 규제 정밀화는 표가 안 됩니다. 정책 서민금융 확대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다른 곳을 줄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반대가 생깁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배드뱅크로 일단 숫자를 지웁니다. 보도자료를 냅니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한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실의 씨앗은 계속 심어집니다. 4, 5년 뒤에 또 다른 숫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받는 건 항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이자 갚은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 내 집 마련 꿈꾸는 직장인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구조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버티고 있습니까? 카드론으로 이번 달에 넘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이 구조는 여러분과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빚이 없어도 내수가 꺾이면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골목 식당이 문을 닫으면 그 식당 주인이 내던 카드 연체가 금융 시스템으로 갑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예금 금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대출 조건이 달라집니다. 경제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0.64%, 2.1%, 17.9%. 이 숫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선택은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이 구조를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